뭐야? 저기가 전쟁터였다고? 한강이 70년 만에 저렇게 변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CNN 애틀랜타 본사 환경팀 편집실에서 터져나온 놀라운 탄성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겨울 한강의 드론 영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 위에 철새들이 평화롭게 떠 있고 양쪽으로는 초고층 빌딩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년 전 그 자리는 얼어붙은 전쟁터였다고 하는데요. 생태학자 레이첼 하워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생태 복원이 가능할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녀의 할아버지도 그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던 92세 에드워드 할아버지가 남긴 말. 그 강은 얼어 있었고 도시는 없었다. 그 얼어붙었던 강이 어떻게 세계적인 도시 생태계로 변했는지.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발견한 놀라운 시간 여행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레이첼 하워드입니다. CNN 국제환경팀에서 자문생태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도시 생태 복원과 수질 회복 분석이 제 전문 분야죠.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목적은 아주 단순해요. 한강, 겨울철 도시형 생태 복원 사례 검증.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 도착 첫날 밤, 저는 한강변에 서 있었어요. 12월 중순, 기온은 영하 5도. 하지만 강은 얼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수면 위로 겨울 철새들이 둥글게 모여 떠 있었거든요. 댕기 흰 죽지, 비오리, 흰뺨 검둥오리. 모두 수질이 1급수 수준이어야만 서식하는 종들이었습니다. 멀리 고층 빌딩의 불빛이 물결 위에 길게 비쳤어요. 강남 금융지구의 마천루들이 질서 있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대도시의 심장부였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며 중얼거렸어요.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 정도 월동 개체수라면 수질은 확실히 안정적이군요. 제가 감동하지는 않았어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봅니다. 수치를 분석하죠. 객관적 관찰이 우선입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수질 측정 앱을 실행했어요. pH 7.1, 용존산소 8.7mgl. 완벽한 1급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 강은 얼어 있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에드워드 하워드. 92세.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이었어요. 어릴 적 한번 들었던 말이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그 강은 얼어 있었고 도시는 없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생태 복원 데이터를 확인하러 온 거죠. 개인적 감상에 빠질 시간은 없었어요.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시민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조깅하는 직장인, 산책하는 연인,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야간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야간 이용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철새가 떠나지 않네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정말 흔하지 않은 현상이에요. 보통 도시 지역에서는 인간 활동이 활발하면 야생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특히 야간 조명과 소음은 조류에게 치명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완벽한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편안하게 이용하고 새들도 편안하게 휴식하고 저는 망원경으로 새들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서울 스카이라인도 인상적이었어요. 롯데월드 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주변으로 수십 개의 고층 빌딩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한강철교를 건너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소리조차 새들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소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환경 측정기를 꺼내 소음도를 재봤어요. 45데시벨. 도서관 수준이었습니다. 대도시 한복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수치였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설계됐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개발이 언제 이뤄진 걸까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찬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그런데 공간 전체의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길을 밝혔고 벤치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보셨다는 그 강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70년 전 겨울, 얼어붙은 한강. 지금의 이 모습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하지만 상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의 한강이 너무나 완성된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얼어붙은 강과 지금 제가 본 이 살아있는 강이 정말 같은 곳일까요? 그리고 만약 같은 곳이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생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순한 생태 데이터 이상의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의 역사, 이 도시의 변화, 그리고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지켜진 자연의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처음으로 제 안에서 과학자가 아닌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었어요. 이 강이 간직한 시간에 대한 호기심 말이에요. 방에 들어와서 노트북을 켜고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강 생태 복원 사례 -1일차 관찰. 예상보다 훨씬 완성도 높은 도시형 생태계. 야간 이용과 생태 보존의 완벽한 균형. 추가 조사 필요 복원 과정과 역사적 배경. 마지막 줄을 적으면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역사적 배경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전 생태학자인데 말이에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강물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는 7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늦은 밤이었고, 미국은 이른 아침이었어도 할아버지는 아직 주무실 시간이었어요. 내일 연락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통화가 기대됐어요. 할아버지가 보신 그 강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한강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평화롭게 떠다니는 철새들, 질서 있게 빛나는 도시 불빛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흘러가는 강물. 이게 정말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도시일까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셨을 텐데.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일부터는 단순한 생태 조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어쩌면 시간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여행 끝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다시 한강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더 차갑고 맑았어요.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외국분이세요? 한강 새벽 구경 가시는군요.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특히 생태 관련해서요. 서울시 담당자 김도현 씨가 한강 망원지구 입구에서 마중 나와 있었어요. 수변 생태 정책 총괄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두꺼운 파일과 태블릿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김 씨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철새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저는 카메라와 망원경을 준비하며 답했습니다. 먹이사슬 상태를 확인하기에는 새벽이 최적이에요. 사람들의 간섭도 적고 새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강변으로 내려가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강 위에는 각종 겨울 철새들이 질서정연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댕기 흰죽지가 물속으로 머리를 푹 집어넣고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비오리는 유속이 있는 곳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흰뺨 검둥오리들은 무리를 이루어 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새들 종류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망원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댕기 흰죽지, 비오리, 흰뺨 검둥오리, 그리고 저기 멀리 청둥오리도 보이네요. 수면이 정말 깨끗해요. 물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니까요. 정말 놀라웠어요.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강에서 이런 투명도는 쉽게 볼 수 없거든요.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헤엄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물고기들도 많이 보이는군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김 씨가 자료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 구간의 어류는 30여 종이 서식하고 있어요. 잉어, 붕어, 베스, 블루길은 물론이고 은어, 황쏘가리까지 다양하죠.
정말 다양하네요. 1990년대에는 어땠나요? 그때는 5종 정도밖에 없었어요. 김 씨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수질이 워낙 나빠서 생존할 수 있는 종이 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6배나 증가한 거였어요. 생태학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회복 속도였습니다. 보통 도시 하천에서 이런 생물 다양성 회복은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전쟁 직후에는 이 강이 어떤 상태였나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김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에는 이 강이 완전히 달랐어요. 하수처리 시설은 물론 상수도 시설도 제대로 없었죠. 강변에는 판잣집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생활하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었어요. 저는 잠시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1953년 그해 겨울, 20살이던 할아버지가 이 강 근처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얼어붙은 강을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접고 전문가로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수질 등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BOD 기준으로 1급수에서 2급수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김 씨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pH 7.2, 용존산소 8.5mgl 정도예요.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뉴욕의 허드슨강이나 런던의 템스강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수준이었어요. 그때 한 마리 외가리가 강변으로 날아왔어요. 긴 다리로 조심스럽게 물가에 서더니 물고기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부리를 물속으로 찔러 넣어 작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외가리가 돌아왔다는 건 정말 의미가 큽니다.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외가리는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이들이 서식한다는 건 전체 생태계가 안정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대형 조류는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수질이 나빠서 물고기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외가리의 사냥 장면을 촬영했어요. 성공적으로 먹이를 잡은 외가리는 여유롭게 목을 길게 빼고 물고기를 삼켰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복원 프로젝트는 어떤 단계로 진행된 건가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김 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1980년대는 하수처리 시설 구축 단계였어요. 판잣집을 정리하고 하수관로를 새로 깔았죠. 1990년대는 수질 개선에 집중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생태 복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3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였군요. 한 세대가 온전히 매달린 결과였습니다. 정치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한 거였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김 씨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모든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깨끗한 강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싶다는 염원이요. 시민들의 염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지켜낸 이 도시에서 그 다음 세대들이 꿈을 키워낸 거였구나. 저는 강 건너편을 바라봤어요. 여의도 금융지구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3빌딩, IFC, 파크원 타워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저 빌딩들이 지어질 때 생태계에 영향은 없었나요? 환경 영향평가를 매번 거쳤어요. 김 씨가 답했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법을 찾았어요. 정말 놀라운 접근이었어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개발이 우선이고 환경은 나중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둘 다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이때 수면에 작은 파장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떼가 지나가면서 만든 물결이었습니다. 새벽 햇살에 비친 물결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모든 게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됐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놨어요. 김 씨는 잠깐 멈춰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만든 결과예요. 그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들어준 분들이 계셨죠. 할아버지 같은 분들 말이었어요. 그분들이 지켜낸 시간과 공간 위에서 이런 기적 같은 회복이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저는 다시 한강 산책로를 찾았어요.
야간 생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조류는 밤에는 휴식을 취하지만 도시 환경이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운전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밤에 한강 가세요? 요즘 야경이 정말 좋아요.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경찰들도 순찰 돌고요. 택시에서 내리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한강 산책로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직장인들, 천천히 산책하는 중년 부부, 자전거를 타는 대학생들.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고? 저는 놀라며 혼잣말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거든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밤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는 밤 10시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니 조명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밝기가 절묘했습니다.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게 조절되어 있었어요. 저는 망원경을 꺼내 강 위를 살펴봤습니다. 새벽에 봤던 철새들이 여전히 떠 있었어요. 댕기 흰죽지들이 무리를 이루어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조명이 새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보통 도시의 야간 조명은 철새들의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거든요. 특히 이동 중인 철새들은 인공 조명 때문에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20대 여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혼자 앉아 있는데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변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직장인도 있었고 커피를 마시며 야경을 감상하는 연인도 있었어요. 정말 안전한 도시구나. 저는 실감했어요. 그때 김도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 한강공원에 나와 계시는군요. 제가 갈게요. 30분 후 김 씨가 도착했어요. 평상복을 입고 왔는데도 여전히 전문가다운 분위기였어요. 손에는 태블릿과 측정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간 생태 활동을 확인하고 계시는군요. 김 씨가 말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낮과 밤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야간 이용률이 높은데도 새들이 떠나지 않는 게 신기해요. 저는 솔직한 의견을 말했어요. 김 씨가 태블릿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조명 설계에 많은 신경을 썼어요. 빛의 각도, 색온도, 밝기를 모두 조절했죠. 새들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한 건가요? LED 조명의 색온도를 3000K 이하로 맞췄어요. 김 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차가운 백색광 대신 따뜻한 노란빛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빛이 하늘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광판도 설치했고요. 왜 그런 세심한 배려를 했을까요? 철새들의 이동 경로이기 때문이에요. 김 씨가 답했습니다. 한강은 동아시아 철새들의 중요한 경유지거든요. 우리가 편리하자고 그들의 길을 막을 순 없잖아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인간의 편의와 자연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한 거였죠. 이런 철학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군요. 야간 치안 수준은 어떻게 유지하는 건가요? 저는 또 다른 궁금증을 물어봤어요. 단순히 경찰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김 씨가 답했습니다. 시민의식, 도시 설계, 사회 안전망이 모두 작용한 결과죠. CCTV도 적절히 배치되어 있고 비상벨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어요.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확실히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압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비상벨도 100m마다 하나씩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이에요. 김 씨가 덧붙였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거든요. 그때 한 쌍의 청둥오리가 강 위로 날아와 착수했어요. 밤에도 이동하고 있는 거였어요. 도시의 불빛이 새들의 항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감탄했어요. 개발과 보존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니. 김 씨가 강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여의도 금융지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의 심장부였어요. 저 빌딩들이 대부분 언제 지어진 건가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김 씨가 답했습니다. 불과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저런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진 거죠. 30년. 한 세대가 조금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폐허에서 이런 현대적인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7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1953년 이 자리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던 그 강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강. 같은 장소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김 씨가 궁금해했어요. 누구한테요? 제 할아버지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거든요. 1953년에 이 근처에 계셨을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김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럼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겠네요. 저는 할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지금 한강에서 메시지 보내요. 밤인데도 정말 안전하고 아름다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릴게요. 곧 답장이 왔어요. 지금 일어나 있다. 전화해. 시차를 계산해보니 미국은 아침 8시였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저는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나타났어요. 한강에 있다고?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네.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카메라를 돌려 야경을 보여드렸습니다. 밤인데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산책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지. 불빛도 빌딩도 사람들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강은 얼어 있었고 주변은 거의 폐허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는 그냥 추위에 떨면서 버티고 있었지. 김 씨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할아버지와의 통화가 끝난 후 1953년 서울, 특히 한강 지역의 모습을 자세히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구글에서 1953소란 리버 코리언 워라고 검색했습니다. 충격적인 흑백 사진들이 화면에 쏟아져 나왔어요. 한강변에 빼곡히 들어선 판잣집들. 지붕은 양철과 천막, 나무 조각들로 덮여 있었어요. 무너진 한강철교의 잔해가 강 중간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임시로 만든 부교 위로 미군 지프와 탱크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진은 겨울 한강의 모습이었어요. 강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도 저런 얼음길을 걸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기 위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한국전쟁 관련 사진 아카이브에는 더 생생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195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서울 사진들이었어요. 한 사진에는 미군들이 얼어붙은 한강에서 물을 길어올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두꺼운 얼음을 깨고 그 아래 물을 퍼올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강변의 피난민 텐트촌이 보였어요. 수백 개의 천막과 임시 건물들이 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의 서울이었다고.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기 위해 구글 어스를 켰어요. 1953년 사진 속 위치와 현재의 같은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판잣집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한강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무너진 다리가 있던 곳에는 현대적인 대교가 놓여 있었고요. 저는 다시 할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1953년 한강 사진을 찾아봤어요. 정말 많은 자료가 있네요.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시더니 화면을 자세히 보셨어요. 제가 찾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아, 맞다. 이거야. 할아버지가 얼어붙은 한강 사진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저 얼음 위를 걸었어. 정말 위험하지 않았나요? 얼음이 두꺼웠으니까 괜찮았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춥긴 정말 추웠어.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거든. 이 임시 부교도 기억나세요? 저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만든 거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리가 다 무너져서 임시로 만든 거지. 지프랑 탱크가 겨우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생생한 기억이 느껴졌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강 주변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거의 폐허였지.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된 건물이라고는 몇 개 안 됐고, 사람들은 대부분 임시 건물이나 텐트에서 살고 있었어. 저는 현재 한강 야경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찍은 여의도 금융지구의 불빛들이었어요. 이게 지금의 같은 장소예요. 70년 후의 모습이고요. 할아버지는 두 사진을 번갈아가며 한참 보셨어요.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곳이야? 믿을 수가 없네. 어떤 기분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조용하지만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본 건 정말 절망이었거든.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어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싶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런 도시를 만들었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감탄사가 제 마음 깊이 와닿았거든요. 할아버지도 그 일부분이잖아요. 저는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린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웅도 뭣도 아니었어. 그냥 무서워하는 어린애들이었지. 할아버지의 겸손한 말씀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20살 청년이 낯선 나라에 와서 추위와 두려움을 견뎌냈는데 그걸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그래, 정말 놀라워. 할아버지가 다시 현재 사진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굶주린 아이들이 이런 번영을 만들어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럴까? 할아버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참전 용사를 위한 기념관도 있고 매년 추도식도 해요. 저는 설명했어요. 리비지트 코리아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구나. 할아버지가 놀라워하셨어요. 그분들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침대에 앉아 긴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가 보신 그 절망적인 폐허 위에서 정말 이런 기적 같은 도시가 만들어진 거였군요. 그리고 그 도시는 이제 경제 발전을 넘어서서 생태까지 복원해서 전 세계가 배우러 오는 모델이 되었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한강 위로 도시의 불빛이 길게 비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걸으셨던 그 얼어붙은 강 위로 지금은 희망의 빛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도현 씨는 저를 63빌딩 전망대로 데려갔어요. 서울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김 씨가 말했어요. 여기서 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쉬워요. 레이첼 씨처럼 생태학자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장소죠. 전망대에 도착해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강이 도시 중앙을 S자 모양으로 굽이치며 흘러가고 양쪽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질서 있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강남과 강북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김 씨가 큰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에는 한강 이북의 작은 지역만 도시였어요. 지금 보시는 강남 지역은 대부분 농지였죠. 강남 지역을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했어요. 저기 보이는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들, 코엑스, 롯데타워. 모두 1970년대 이후에 개발된 곳들이에요. 언제부터 저렇게 개발된 거죠? 김 씨가 태블릿을 열어 연대기를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강남 개발이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시작됐죠. 한강의 기적. 대학교 경제학 수업에서 배웠던 용어였어요.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룬 압축 성장을 일컫는 말이었죠. 구체적인 수치로는 어떤가요?
김 씨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1953년 전쟁 직후 1인당 GDP가 67달러였어요. 2023년 현재는 32,000달러가 넘습니다. 약 480배 성장이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해도 놀라운 성장률이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거였어요.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거의 없어요. 김 씨가 답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로 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죠. 저는 한강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이 강이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기적의 상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넜던 그 얼어붙은 강에서 이런 번영이 시작된 거였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이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김 씨가 덧붙였어요. 그때부터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올림픽. 전 세계에 한국의 발전상을 알린 계기였죠. 그전까지는 어떻게 인식됐나요? 전쟁과 분단의 나라 정도로 알려져 있었어요. 김 씨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올림픽을 통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 첨단 기술, 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생태복원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1990년대부터예요. 김 씨가 답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환경을 생각할 여유가 생겼거든요.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었어요. 생태 회복은 경제 기반이 튼튼해야 가능하거든요. 기본적인 생존이 확보되어야 환경을 돌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죠. 2009년에 가입했어요. 김 씨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거죠.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사례는 정말 손에 꼽거든요. 한국이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거예요. 한국이 지원하는 나라들이 많나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 140여 개국을 지원하고 있어요. 김 씨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발 협력이 인기가 많아요. 어떤 분야에서요? IT 인프라 구축, 교육 시스템, 의료보건 분야가 주요해요. 김 씨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환경보건 기술도 많이 전수하고 있어요. 환경보건 기술. 바로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한강의 생태보건 같은 것들 말이었어요. 한국이 경험한 시행착오와 성공 사례들을 다른 나라와 나누고 있는 거였죠. 순환이 완성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김 씨가 답했습니다.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를 다른 나라를 돕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전망대를 나서면서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건 단순한 영토가 아니었구나. 미래의 가능성을 지켜준 거였어요. 그 가능성이 꽃피워서 지금 전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된 거였고요. 김도현 씨가 저에게 흥미로운 영상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화제가 된 내용이거든요. 화면에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각국의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와 의료 물품을 보내는 모습이었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들과 감사 편지가 함께 배송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70년 전 우리를 도와준 분들이거든요. 김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연세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위험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죠. 영상 속에서는 각국의 참전 용사들이 한국에서 온 구호 물품을 받고 있었어요. 90대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들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받으며 감격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미군 참전 용사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70년 전에는 우리가 그들을 도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돕는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참전 용사들 반응이 어땠나요? 김 씨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참전 용사 협회에서 보내온 감사 영상이었어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비지트 코리아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1975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김 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유엔 참전국 용사들과 그 가족을 초청해서 발전된 한국을 직접 보여드리는 거죠. 거의 50년간 지속되고 있어요. 50년간 계속된 프로그램이라니. 정말 꾸준한 감사 표현이었어요. 매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500명 정도 오셨어요. 김 씨가 답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터키, 태국 등 22개 참전국에서 오시죠. 주로 어떤 곳을 방문하시나요? 전쟁기념관, 판문점, 그리고 서울 시내 주요 지역들이요. 김 씨가 일정표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강변 투어가 인기가 많아요. 그때와 지금의 대비를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요. 김 씨가 참전 용사 인터뷰 영상을 틀어줬어요. 90세가 넘어 보이는 미군 참전 용사가 여의도 금융지구를 배경으로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그 나라가 맞나?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았거든요. 다른 참전 용사의 인터뷰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한 나라가 됐다.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네요. 맞아요. 그때는 한국이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한국이 도움을 줘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정신은 같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거죠. 김 씨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각국에 보낸 의료진과 구호물품 목록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만이 아니에요.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2010년 IT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5년 네팔 대지진 때도 신속하게 지원했어요. 정말 적극적이네요. 한국이 어려웠을 때 도움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김 씨가 답했습니다. 특히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해요. 부산에도 유엔 묘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유엔 기념공원이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매년 추모 행사도 하고 턴투어드 부산 행사도 있어요. 턴투어드 부산이요?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전 세계가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행사예요. 김 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참전국들도 동시에 참여해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향해 묵념한다니. 정말 의미 깊은 행사였어요. 그런 행사들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는 건가요? 감사와 기억이요. 김 씨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전쟁 때는 피를 받았고 지금은 기술과 도움을 준다. 이런 순환 구조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까지 이뤄낸 거였거든요. 내일 전쟁기념관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김 씨가 제안했습니다. 생태 취재의 연장선에서 환경과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취재 동선의 연장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환경보건과 역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방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어요. 거대한 청동 조형물이 웅장하게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각국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벽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필리핀, 태국, 그리스, 프랑스,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22개국의 이름들이 차례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할아버지의 이름도 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김도현 씨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러 온 분들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한국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낯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오셨던 거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할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전쟁기념관에 와 있어요. 시차를 계산하니 미국은 밤 10시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 계셨나 봐요. 화면 속에서 안경을 쓰고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전쟁기념관이라고?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네.
여기에 참전 용사분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돌려 추모벽을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름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린 그냥 버티려고 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지금 서울 모습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버팀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구나. 김 씨가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김 씨의 말을 통역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할 건 우리가 없지.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니 전쟁 당시의 생생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 피난민들의 행렬, 그리고 젊은 군인들의 사진들. 그 중에서도 한강을 건너는 유엔군들의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임시부교 위로 지프와 탱크들이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951년 3월 서울 수복작전 때의 모습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70년 전 바로 그 자리에 할아버지도 계셨을 거예요. 젊은 20살 청년으로 추위와 두려움을 안고 말이에요. 이 사진 속 어딘가에 할아버지도 계셨을 거예요. 저는 화면으로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맞아. 우리도 저런 식으로 강을 건넜어. 정말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희생과 노력이 지금의 한강, 지금의 서울을 만든 거구나. 단순히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생태 복원까지 가능하게 한 기반이 된 거구나. 전시관 밖으로 나오니 멀리 서울 도심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엔서울타워가 남산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전쟁의 기억과 현재의 번영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왔어요. 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대비를 볼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실감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동료들, 그리고 한국의 선조들. 모든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합쳐져서 지금의 기적을 만든 거였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김 씨에게 말했어요. 한강에서 최종 촬영을 하면서 이번 취재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라요. 김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한강공원 여의도 구역에 나와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한강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물은 붉은 노을을 머금고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겨울 철새들이 수면에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곧 도시의 야경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CNN에 보낼 최종 리포트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한강 생태 복원 프로젝트 마이너스 도시와 자연의 완벽한 조화. 제목부터 고민이 됐어요. 이번 취재는 단순한 생태 복원 사례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1953년 한강은 얼어 있었다.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2024년 현재 한강은 세계적인 도시 생태 복원 모델이 되었다. 그 사이 70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써내려갔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재건, 경제 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진 환경 보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이 강의 회복은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민족이 꿈꾼 희망의 결과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여의도 금융지구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그 불빛들이 길게 비쳤어요. 그때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니? 마지막 리포트 쓰고 있어요. 저는 답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가거든요. 많이 배웠니? 네. 정말 많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그 강은 이제 어때? 더 이상 얼지 않아요. 저는 강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항상 흐르고 있고 새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된 거지.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건너던 그 강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통화를 마치고 저는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강은 더 이상 얼지 않는다. 그 강 위로 희망이 흘러간다. 노트북을 덮고 저는 한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물 위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철새들이 조용히 떠있는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강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건넸던 그 얼어붙은 강이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러 오는 생명의 강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한강 위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들과 그 위에 평화롭게 떠있는 겨울 철새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